네, 외국인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5차 서울 오지 국제회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신흥공여국의 부상과 국제개발협력의 변화입니다. 좌장님은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분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신흥공여국의 부상과 국제개발협력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사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어떤 변화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찾아왔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더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라던가 식량 위기가 거론되었고 공급망 역시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양한 위기, 예를 들어 식량 위기라던가 안보 위기라던가 기후변화 위기라던가 난민 문제라던가 등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그럼 어떠한 솔루션을 우리가 준비해 두어야 하는가 글로벌 거버넌스라던가 국제개발의 면에서 좀 살펴볼 예정인데 제1세션에는 한국의 사례 그리고 한국의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화한 그런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두 번째 세션은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지정학적인 상황, 미중의 전략적인 경쟁 관계라던가 인도 지역의 중국의 BRI 그 1대1로 정책이라고 하죠. 그러한 굉장히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요소를 고려해 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고 이러한 다층적인 포맷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어떻게 이번 세션을 진행할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남남 협력의 효과성 그리고 삼각 협력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보면서 개발의 효과성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주제는 지식 공유입니다. 특히 기존 그리고 신흥 공유국 간의 지식 공유. 기존 공유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경험과 그리고 지식을 그리고 최적의 실무사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신흥 공유국과 다층적으로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흥 공유국에는 이러한 공유 과정이 굉장히 주요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과 그리고 개발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재원 확대를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가 2030년까지 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원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재원을 확대를 해서 우리가 이 모든 협력을 성공적으로 신흥국과 그리고 기준 공유국 간에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주제가 있고 네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할 것인가 여러 가지 국가별로 니즈가 다를 것이고 상황이 다를 것인데 그래서 국가별로 해결책도 그리고 문제점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위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글로벌 수준에서 어떠한 거버넌스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수준에서 그리고 글로벌 수준에서의 이런 대응 방향의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통합적인 접근법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잠깐 HDP 넥서스 HDPN이라는 것이 통합적 접근법의 한 사례로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런 인도주의적인 활동이라던가 아니면은 각종 개발 협력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패키지에 담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 이 5개의 주제를 제가 지금 꺼냈습니다. 이 5가지 주제를 3분 연자에게 던졌고요. 또 하나씩 제가 발표를 들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연자분은 스테판 클링얼빙 박사님이십니다. 현재 개발 지속 가능성 연구소 아이디오스 초국경 및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기존에 이 독일 개발청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이제 이름이 바뀌었고요. 또 UNDP 서울 정책센터에서 지금 활동도 하셨는데 한국에 모시게 되어 굉장히 영광입니다. 오늘 선생님께서는 글로벌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개발 협력과 난제에 대해서 다뤄주실 예정이고요. 두 번째 연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샤워진 그레이스 왕 님이십니다. 현재 유엔 남남 협력사무소 사무소장 대리를 맡고 계십니다. 뉴욕에 계시고요. 그레이스 왕님께서는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현재 사무소장님을 대신해서 대리로 참석해 주셨고요. 세 번째 연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을 좀 어렵지만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그 하이두르 엘린 아르나티도 나도티르 맞나요? 네. 라그라고 제가 줄여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센터 센터장이고요. 아이슬란드의 상공부의 부장님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OECD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먼저 첫 번째 연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판 총괄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 15분씩 발표를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15분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발표가 끝나시면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체 없이 바로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핀 총괄님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소개 고맙습니다. 그리고 손혁상 국제협력단 이사장님, 그리고 원도영 개발협력국장님, 모든 분들 진심으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다시 올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한국에 2년 동안 머무는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 그때 같이 일했던 분들 다시 만나 뵐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은요. 이 개발 협력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세계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 개 이제 위기가 있는데 그런 위기들이 스스로 해결이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반면에요,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역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난 한 2년 동안에 이미 목도한 것처럼 지금 국제 관계가 굉장히 긴장이 되고 있는 상태죠. 우선 어떻게 소개를 드리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선 이제 중국과의 이제 관계라든지 또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러한 이제 국제적인 관계를 보면은 굉장히 긴장이 이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자주의는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저희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때 이제 파리 협약이 체결이 됐고 2030 의제가 이제 합의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날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UN, OECD, G20 등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적인 포럼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유엔이 사실 그 능력을 이제 제대로 이제 발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클럽이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G20 같은 경우는 크게 여러 가지 진전을 못 보이는 것 같지만 G7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진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적인 접근 방법을 이제 찾을 수가 있을까? 보통 위기가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즉각적인 대응만 하는데 좀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정학적인 대립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 것인가가 또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역동적인 이제 상황이 이제 개발 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다른 분들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개도국에서도요 이런 위기 때문에 더 니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팬데믹 등등이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분쟁들이 더 우리가 협력을 필요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요 팬데믹보다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국가들은 또 정치적인 불안정이라든지 이제 정치적인 쇠퇴가 있고요. 전체적인 지배 구조가 나빠지고 있고요. 스리랑카만 보십시오. 이제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이제 위기 상황,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많은 국가에서 정치적인 쇠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SDG 2030강에 대한 모멘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멘텀을 더 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 또 필요하죠. 이러한 이제 회의가 이런 토론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이 전 세계 개발 이니셔티브를 이제 발표를 했고 또 물론 이제 그걸 1대1로와 같이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시 주석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유엔의 노력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건 새로운 개발 그 패러다임인 것입니다. 유럽 연합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가 작년 12월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여기서는 한 3천억 유로를 이제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제 EU가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공 투자와 관련된 논의 다양한 이렇게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들은 어떻게 보면 남남 협력과 그리고 삼각 협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함께 개발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경쟁까지도 반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논의가 되겠습니다. 또 경쟁도 좀 새로운 맥락에서 해보자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ODA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산 책정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21년까지만 해더라도 ODA 관련된 예산이 늘어났었죠. 코로나라든지 다른 구체적인 부분들 무슨 난민과 관련된 그런 비용이라든지 하는 예산들이 이제 늘어나기는 늘어났으나 그러나 이제 그 OECD 다크 이제 국가들에 있어서 이 ODA와 관련된 그 예산이 크게 이제 압박을 받으리라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이제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ODA의 그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 번 또 언급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이제 한국은 지금 이제 개도국에서 이제 선진국이 되었지만 코스타리카, 칠레 이런 이제 국가들도 지금 과거에는 이제 ODA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ODA를 받는 국가들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ODA 이제 주체로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 세계적인 이러한 변화가 이 개발 협력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생각을 해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ODA 목표를 정해놓고 그리고 우리 GDP의 뭐 0.7%를 뭐 ODA로 제공을 하자라고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를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OECD 이제 다크 같은 경우는 ODA 뭐 현대화라는 것을 지난 2년간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신뢰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투명성, 특히 이제 보고서와 관련된 신뢰성과 투명성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이제 부산에서 있었던 고위급 ODA에 관련된 이제 고위급 회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 2년 동안에 이 남남 협력을 또 좀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뭐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OECD는요, 이게 TOSD라는 것을, 그러니까 총 공적 개발 자원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OECD만 이걸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UN에서도 TOSS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OECD하고 이제 UN이 같이 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갖는 그 활동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TOSSD가 되게 되면은요, 우리 공공재에 대한 여러 가지 공헌이라든지 또는 기후와 관련된 뭐 파이낸싱이 ODA에 포함이 안 되는데, 이것까지도 이제 전체적인 ODA를 측정하는데 이제 포함을 이제 시키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과소평가가 된 것인데, 바로 국제 기후와 관련된 그 파이낸싱 책임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고소득 국가가요, 최소한 연 1,000억 불 정도 이제 개도국에다가 이제 기후 대응할 수 있게끔 제공하자라고 합의가 됐는데 아직 그렇게 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ODA 자원화가 그다음에 국제 이제 기후 기금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국제 기후 기금이 제가 봤을 때는요, 이 ODA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동인 중에 하나가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요, 독일의 국제기금의 기후 기금의 85%가 ODA 예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와 관련해서 특별한 사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 기후 기금하고 ODA의 관계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남남 협력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라운드 테이블 때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북하고 남쪽에서 이제 이러한 그 협력을 제안하는 그런 기관들, 국가들 간에 지금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북반구 쪽에서 협력을 하는 그런 국가들이나 기관들은 좀 아직까지는 조금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협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15년 전만 하더라도요, 지역사회, 전 세계는 이제 중국에게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1대1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과 같은 개도국에서 많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참석을 해주셨는데, 르완다라든지 그리고 르완다하고 이제 한국 기관들하고 남남 협력이 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최저 이제 개발 국가들, 그런 르완다 같은 국가에서도요, 남남 협력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이제 개발 기구에서도 이제 관련된 또 협력 활동을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이제 개발 협력의 그 효과성에 대한 어젠다가 있는데, 모멘텀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
지금 전략학적인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 좀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어떤 논의를 할 수 있고 한국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이렇게 이제 나레이티브가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다양한 이제 기여라든지 이제 공헌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 OECD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는 이 개발과 관련된 OECD 이제 접근 방법을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와 관련된 컨센서스는 마련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는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ODA와 국제 기후 기금 또는 기후 이제 자금 조달과 관련돼서 우리가 개념적인 관계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ECD가 어떤 부속적인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남 협력 제공 국가나 이제 기관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국제 기후 파이낸싱과 관련된 보고 시스템이 마련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두어 가지 요소들, 그러니까 스트래티지 포사이트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부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트래티직 포사이트라는 것에 있어서요. 여기서 이제 도움이 이제 될 수 있는 것이 이 원저와 이제 이런 개발 효과성이라는 것이 새로운 맥락에서 어떻게 여겨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이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한 정책 개혁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이제 변화라든지 또는 이제 이 기후 변화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과 이제 파트너십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이제 전략적인 대화와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인도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델리 프로세스 6라는 것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불빛이 계속 반짝이네요. 더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델리 프로세스는요, 인도에 있는 이제 싱크탱크가 바로 이제 어떤 특정 이제 탱크하고 함께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부 탱크는 정부와 가깝고 일부는 가깝지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좀 더 글로벌한 상황에서 상황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남남 협력하고 또 삼각 협력도 같이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제 비공식적인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대화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남 협력 제공자들이 공감대를 만드는 데 얼마나 이제 관심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남남 협력 제공자들은 브릭스에 해당이 되지 않죠. 자, 그렇다면 남남 협력 제공자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그리고 또 남남 협력 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해들은 글로벌 논의에 어떻게 포함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OECD의 다크 주체로서 더 많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논의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스테판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스테판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현황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여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향후 과제를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제가 좀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자면은 클럽 가버넌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G7이라던가 G20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다양한 대화 플랫폼들이 있을 텐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더해서 ODA와 그리고 국제 기후 변화 기금 간의
개념적 관계에 대해서 부각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둘 간의 관계가 국제기관에서도 굉장히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기후변화의 진전에 대해서 짚어주신 맥락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에 개발 원조의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조금 더 효과성이 개선되어야 된다. 새로운 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자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두 번째 연자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발표해 주실 두 번째 연자분은 왕 박사님이십니다. 왕 박사님께서 발표를 온라인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빈 여러분, 그리고 차장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15차 서울 ODA 국제회의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유엔 남남협력사무소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여했는데요. 한국 외교부와 콜카에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스테판 씨도 와 계시고 또 김 교수님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남남협력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2주 동안 저희가 방콕에서 9월 14일 이러한 관련 주제에 대해서 행사를 열 예정인데 시간 되시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발 협력에 어떠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변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입니다. 특히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더욱더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렇게나 많이 빨리 변할지는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변화가 상당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역대 최고의 전 세계적인 개발 협력에 변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에 이렇게나 격차가 크구나, 빈곤이라던가 이러한 사회적 격차가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기후변화를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전쟁과 분쟁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연대와 그리고 인권에 대한 다시 생각을 정립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 교수님 그리고 스테판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회의의 시작에 앞서서 조금 이런 무거운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 협력의 관계자로서 우리는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협력을 택하는 게 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암울한 그 안개가 드리운 상황에서 상황을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희망의 비출기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우리가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서 이러한 격차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으로 부족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나타나고 있고 2020년까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 그리고 2021년까지 1,900억이라는 그런 액수를 달성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0년 ODA 양자 유상 차관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는데 전체 ODA 같은 경우는 3.2%밖에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A 회원국들을 합해 봤을 때 국제 협력이 0.33% 정도 확장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3개 DAC 회원국들이 ODA를 확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국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ODA 규모를 크게 줄였으며 아니면 국가의 어떤 우선순위의 변경으로 인해서 규모를 크게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 협력을 위해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ODA는 계속해서 개발 협력 간에 이어져야 되며 특히 후발 개도국 혹은 최빈 개도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빈곤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지지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ODA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분명 ODA 하나로는
지금 모든 수요를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수요라든가 SDG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너머로 가면서 포용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남남협력 그리고 삼각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모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ODA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 적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확인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사실 우리 손이 다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해외적으로 많은 것들을 하기가 어려웠고 특히 각 국가별로 남남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의료 지원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기술이라던가 역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회복을 하지 못했었는데 남남 협력을 통해서 다소 극복한 면이 있고 또 남북 협력도 굉장히 주요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인도, 중국 등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의료 전문가들을 파견을 해서 의료 물자들을 개도국에 전달했습니다. 백신 생산 협력도 개도국 간에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협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의 발편을 글로벌 사우스 그리고 글로벌 수준에서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남남 삼각 협력을 통해서 각종 이니셔티브가 나오게 되면서 포용적인 파트너십이 탄생을 했고 민간 기업과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역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협력에 참여했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역시 대표적인 예인데요. 초기 코로나19 초기부터 100억 달러를 지원을 해서 코로나19 대응을 도왔고 새로운 개발 은행 역시도 1억 5천만 달러를 모아서 회원국들이 함께 경제 재건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삼각 협력 역시도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서로 간의 개발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간의 자원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정보를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삼각협력은 아시다시피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기존 공유국들이 강력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데요. 신흥 8대 공유국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삼각협력의 진전에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최근 여러 가지 개발 경험과 협력들을 가져오게 되면서 다른 개도국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한국 역시도 챔피언 중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남남 삼각 협력의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도 패러다임 변화가 무난히 이루어져서 국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자리 잡게 되면서 상호의 이해관계를 우리가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다자 간의 협력과 지식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신흥국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신흥국들이 어떤 대안적인 아니면 추가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러면은 이러한 신흥국들이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세 가지 분야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정 확대 분야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각종 재정, 기금, 특별기금이 조성이 되면서 2020년까지 250개 이상의 국가개발은행이 남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기 기금 규모를 2배까지 키운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상청이 됐던 무상청이 됐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남남 협력을 하고 있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원국들이 참여하면서 이런 기금들을 관리하여 나가고 있고 예를 들어 UN 트러스트 펀드 같은 경우는 남남 협력에 참여하면서 브라질, 남아프리카 이프세 펀드의 선례를 따르고 있고 EDUN 펀드 G27이라든가 중국 기금 등이 나타나고 있고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인도, 카타르, 한국 등 아니면은 남아프리카라던가 UAE 이러한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굉장히 많은 재원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많은 수가 사실 UN 에이전시, UN 기관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러한
기금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UN 시스템 내외적으로 이런 기금들이 많이 운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원의 가용성도 개선이 되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남남 협력의 참여 기관들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개도국의 경제 변혁을 도왔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제가 꼽을 부분이 지식 공유와 기술 공유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남남 협력의 거의 중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저도 조금 들었습니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각각의 국가가 필요한 솔루션을 전달해 줄 수 있는가, 그 중개의 과정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남 협력이 훨씬 더 덜 손이 가고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디지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적으로 모든 기관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디지털 기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남남 협력 중에 사우스 갤럭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우스 갤럭시를 통해서 우리가 파트너를 서로 연결해주고 있고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개 이상의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솔루션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이 사실 혁신의 주역이고 기술 변화의 주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기술 공유라던가 생산 기술 공유라던가 아니면은 각종 AI 기술이라던가 기계학습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전자상거래 확대라던가 아니면 디지털 의료라던가 이런 모든 과정에서 신흥국들이 적극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여들을 보시면은 경제가 앞으로도 개발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공유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경험해봐서 입증이 된 그런 경험이나 지식들을 공유하게 되면서 어떤 변혁적인 영향들이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상호 연결된 포용적인 다자주의입니다. UN SDG 공동의 미래 보고서를 보시면 SDG에서도 인류의 복주라는 것이 연대에 달려 있다, 그리고 협력에 달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시민이라는 의식하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분이 말씀하셨듯이 지정학적인 요소로 인해서 각각의 국가들이 협력 패키지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가 그리고 선진국 간의 협력이라는 것이 연대의 바탕이 될 수가 있고 서로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보시다시피 개도국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다자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국가의 이런 개념들을 도입하면서 개발 협력을 하고 있고, 지역 수준, 소지역 수준, 글로벌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소지역 수준의 협력을 들어드리자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도 다른 관계기관과 협력을 해서 메콩강 위원회라 함께 협력을 해서 삼각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속당한 개발을 메콩강 하류 지역에서 유역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역량 전문가가 한국 기관에서도 파견이 되고 있고, 또 특수 유엔기관이 참여하게 되면서 수역이라던가 에너지라던가 취약 공동체라던가 이런 전문가들이 캄보,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지에 파견이 돼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게 국가 간 협력이 아니라 소지역 수준에서 메콩강 위원회가 협력을 하고 있고 다자 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세계화를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세계화가 일어났습니다만은 거기에 더해서 지역적인 통합을 위한 플랫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라던가 이런 예제들을 보시면은 국가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 머큐소 역시도 공동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브릭스라던가 브릭스 플러스 플랫폼 역시도 굉장히 유망한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각각의 이 신흥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G20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각종 협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G20 회의에서 좀 더 민주적인 그리고 대표성 있는 국제협력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보시면은 어떤 경우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어떤 줄기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넘어가서 저는 유엔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이야말로 더 강력한 네트워크 그리고 폭력이 강한 다자주의 시스템을 유엔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여러 기관을 보면은 굉장히 협력을 중시하고 있고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협력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개도국 그리고 선진국과 함께하고 있고 모든 유엔 체계 전체적으로 남남 협력 그리고 한강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계속해서 다양한 단계에서 이행을 할 것이고 글로벌 지식 공유 플랫폼 역시도 단순히 지식 공유에서 끝나지 않고 파트너와 함께 파트너십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굿 프랙티스라는 이름의 선례집을 공유할 예정인데 1000개 이상의 솔루션들이 다 담겨 있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이러한 유엔의 여정을 보시면은 여전히 희망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협력 모달리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남남 협력, 삼각 협력은 굉장히 유망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남 협력이라는 것은 개도국과 선진국을 이어줄 수 있는 교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삼각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식의 글로벌 파트너십이 있어야만 우리가 코로나19를 강력하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며 Q&A에 제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욕에서 참석을 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 전반적 남남 협력 그리고 삼각 협력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남남 협력과 또 삼각 협력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자금 재정이라든지 그리고 지식 공유 그리고 효과적인 네트워킹이라는 그 세 가지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어야지 남남 협력이 ODA를 보완해주고 그리고 또한 또 추가 필요한 자금 조달, 재정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음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연사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발센터 센터장이신 라그 하이드루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15분 동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한국국제협력단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부 측에 저를 초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훌륭한 회의를 개최하신 점에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얘기들을 앞에 두 분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말씀은 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OECD 개발센터 소속인데 그 개발센터에 대해서도 또 간략하게 또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발표가 있었고 또 발표를 들으면서 참 기분이 좋았던 것이 우리가 공동의 그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다들 해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무게중심은 지금 바뀌고 있죠. 지난 몇십 년, 그러니까 지난 20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경제의 무게중심이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0년에서 2019년도 사이를 보시면은요.
전 세계 교역량에서 신흥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2%에서 46%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FDI를 차지하는 비중도요, 15%에서 46%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GDP의 50% 이상이 아니면 GDP 성장의 50% 이상이 바로 이런 신흥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커다란 변화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이제 개발 환경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성공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개발 협력을 하기 위한 환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분들께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여파는 앞으로도 오래 지속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날 지금 좀 더 커다란 위기에 이제 직면한 것이 그러니까 저희 센터가 올해 설립 이제 60년이 됐는데 이제 60년 전에 저희가 직면했던 그런 도전 과제들이 그때보다 지금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여도 증가하고 있죠. 인플레도 늘어나고 있죠. 여기다가 기후 변화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팬데믹이라든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게 또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속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발센터는요, OECD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좀 특별한데 저희는 그 회원국이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23개 OECD 국가하고 28개 비OECD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개발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소득 수준의 국가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발센터입니다. 이것이 여기 존 F 케네디 대통령께서 이 개발센터를 처음 이제 창시를 하신 분이십니다. 캐나다 오타와 의회에서 61년도에 연설을 하시면서 선진국가 그리고 개도국의 국가들이 소득 수준이 다르다 하더라도 함께 모여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개발 이슈에 대해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논의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 그게 저희가 하는 일들입니다. 저희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고요. 저희는 또 OECD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자 체제의 일부고요. 그리고 또 따라서 OECD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제 경험들을 또 전문성들을 또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회원들이 정책 문제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기타 이슈들에 대해서 동등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용적이고 그리고 이제 다자주의적인 파트너십이 있어야지만 글로벌 문제를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디지털 대변역, 녹색 대변역을 위해서는 이게 다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요? 다른 분들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요, 성공과 실패로부터 배우고요. 그리고 기존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모든 관련 그 입장들을 다 통합을 해서 우리의 그 지식을 늘리고 그리고 또 이제 혁신을 함으로써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조율된 접근 방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죠. 글로벌한 도전 과제하고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전통적인 그리고 이제 신흥 공여 국가들 간의 이해가 또 조율이 또 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몇 가지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까 그레이스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바로 코백스 이니셔티브가 되겠습니다. 코백스가 정말 혁신적이면서도 또한 이제 다자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파트너십의 좋은 예입니다.
2020년 4월에 이제 갑자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설립이 되어서 그러니까 가비 쪽에서 주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전염병 예방 기구라든지 뭐 WHO 등이 함께 이제 힘을 모아서 정부와 그리고 이제 자선단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정들을 활용을 해서 R&D를 이제 진행을 해서 백신을 개발을 해서 이 백신들이 이제 보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코백스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그 코백스 첫 번째 도스가 바로 2021년 2월 달에 이제 가나에 제공이 됐습니다. 영국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국민에 대해서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이제 3개월부터 바로 저희가 코백스를 통해서 이제 백신을 이제 공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코백스가 있었기 때문에 백신을 도입할 수 없었던 국가들도 백신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코백스도 비판을 받은 점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 우선은 코백스가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이 백신 민족주의를 막지 못했다 해서 비판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또 제약회사에 너무나 큰 힘을 줬다. 그리고 제약회사의 이익만 너무 늘려줬다라는 그런 비판을 이제 받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비판들을 이제 기출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서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죠. 그렇지만 코백스는 이러한 이제 비판을 받는 점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그 전 세계적으로 좀 더 효용적이고 그리고 이제 포용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아주 시급한 문제를 해결했던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이런 이제 팬데믹과 비슷한 그 글로벌한 위기들이 또 있기 때문에 바로 또 그런 위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는 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위기가 바로 기후와 관련된 위기입니다. 여기에 혁신이 많이 필요하죠. 우선 자금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에다 투자를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를 하려면 초기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저희 아이슬란드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지만 기타 다른 에너지 발전 방식보다 신재생 에너지는 초기 투자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추정하는 바에 따르면 민간 분야의 자금이 이미 신흥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개도국에서의 에너지 시장의 투자의 50% 이상을 이미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청정 에너지를 보면은요, 사실 이 개도국, 여기는 중국을 제외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개도국은 전 세계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채권 발행의 10%밖에 못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청정 에너지 쪽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신흥 공유국 그리고 또 혁신적인 프랙티스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기업 이전에는 이제 간과가 됐던 기업이나 또한 이제 시장에 투자를 해서 더 대변혁적인 그 성장을 에너지 시장에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녹색 대전환을 대변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비용도 있고요. 또 트레이드업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정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이제 화석 연료가 아직까지는 에너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 경제 성장과 그리고 이제 노동 시장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 기업, 투자자 그리고 일반 가정이
함께 이제 협력을 해야지만 시장 실패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개발센터에서는요. 우리 이러한 이제 녹색 전환에서 우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이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해서요. 저희 개발센터는 이집트에서 11월에 개최가 되는 컵 회의에서 저희는 이 아크로님 이펙트라는 그런 이제 기구를 이제 저희가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OECD와 그리고 이제 이해 관계자들, 뭐 여기는 산업계, 시민사회, 뭐 국제사회 등이 함께 협력을 해서 어떤 공유된 접근 방법을 만들어서 이런 탄소 전환 전략을 이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이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콥 회의에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도훈 이 차관께서 강조를 하셨던 바이기도 하고 저도 차관님하고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인데 국제사회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시너지를 가능하게끔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공여국가, 뭐 ODA 같이 뭐 기관이라든지 뭐 ODA 프로젝트라든지 뭐 신흥공여국이라든지 하고 다 함께 이제 노력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시너지를 찾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투자를 해서 필요한 절차와 역량을 구축해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마련을 해서 인프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면서 이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채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팬데믹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공여 국가들의 예산도 과거만큼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빈곤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다른 이제 기타 이제 세계적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잘 조율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을 모아서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지식 공유에 좀 더 역점을 둬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진단 도구가 있다면 그런 진단 도구들도 공유를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시급한 그 도전 과제에 역점을 둘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개발센터에서는 그 다자적인 국가 그 평가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발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함으로써 상황 파악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회원들이 이제 모여서 정책과 관련된 대화를 나눕니다. 전 세계적인 뭐 밸류 체인이라든지 또는 뭐 이주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진과 개도국의 이제 전문가들을 함께 모아서 서로 배우고 그리고 서로 이제 협력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가 마련이 됩니다. 사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개발과 그리고 이제 이익과 관련돼서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방안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될 것인데 저희 이제 개발생에서는 엠넷이라고 해서 이 민간 분야하고 또한 이제 전 세계적인 기업들 그리고 이제 OECD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이기도 한데 이런 다자주의 체계가 도전 과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국제 협력을 좀 더 혁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발표에서 OECD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파트너십의 포용성, 녹색 전환, 그리고 기존 그리고 신흥 공유국과의 시너지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Q&A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Q&A를 2번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답을 2번씩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각각의 연자분별로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채팅창에 있는 질문을 또 하나 골라서 하나씩 드리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질문 스테판 씨에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판 씨가 방금 클럽의 중요성에도 말씀드렸습니다. G7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G7에서 PGII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글로벌 투자 인프라 투자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런칭을 했고 또 중국에서 굉장히 큰 걸 준비를 했습니다. BRI였죠. 그래서 BRI를 통해서 인프라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PGI와 그리고 1대1로 정책 이 두 가지 이니셔티브가 협력적인 관계로 풀릴 수 있을까 아니면 경쟁 관계로 가게 될까요? 그래서 스테판 씨의 말씀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 그레이스 왕 대리님께 질문을 드리자면은 서장님께서 보시기에 남남 협력이라는 것이 정례화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기존 공여국처럼 정례화되어야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정례를 해서 정례화라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라그하이두르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아까 발표에서 센터장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글로벌 위기에 맞서서 지역의 디맨드를 조율하는 역할이 있다. 빈곤 완화라던가 코로나19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사실 지역별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센터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그런 조율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판 씨. 예,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교수님의 질문을 이해한 바로는 우선 중국이 어떻게 남남 협력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중국은 물리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무부 쪽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GDI라는 것은 뭐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거고 또한 이제 외교부하고도 이제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건 동시에 병렬 접근 방법을 하는 것 같습니다. GDI하고 BRI를 이제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 나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투자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죠. 이제 빌드 백 베터라는 방식을 채택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인프라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또 유럽 연합은 또 뭐 글로벌 게이트웨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도 인프라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 G7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G7 국가 정상회담 그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이곳에서도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니셔티브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제가 아까 나레이티브라고 불렀던 그 부분입니다. 이 개발 협력의 그 정당성을 봤을 때 사실 그 정당 바뀌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이제 뭐 들은 바 미국에서 지금 얘기하는 바도
뭐 이를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다들 어느 정도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OECD 작년에 강요 회의가 있었는데 뭐 그곳에서도 뭐 새로운 파라다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못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동시에 이제 진행이 이제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공통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을 보면서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G20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2022년 G20를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인도 델리를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뭐 인도가 2023년도에 뭐 G20를 맡을 것이고 2025년도에는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G20를 주최하게 될 것인데 이제 좀 더 공동으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파라다임을 이제 만들기 위한 노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그레이스 씨 지금 접속해 계시죠? 2분 정도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큰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일단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남남 협력이라는 게 정례화되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기적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에 정례화의 장점이 분명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례화라는 것이 정례와 동시에 어떤 유기적인 협력의 성장의 여지를 남겨둔 채로 정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최근 굉장히 많은 어떤 남남 협력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들이 제도를 통해서 서로의 협력을 어떤 정례화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변화라면 변하겠습니다만은 국가별로 사실 서로의 환경과 그리고 맥락 그리고 선택이 다릅니다.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개발협력청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기존의 어떤 공여국 같은 경우는 아예 담당 관청을 만드는 방법을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국가 같은 경우는 아예 부처의 어떤 기능 하나를 국제 협력을 위해서 만들어서 부처 간 협력을 조율하고 있고 또 어떤 국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탁 기금을 만들어서 남남 협력 기금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하는 국가도 있고 아예 안 하는 국가까지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같은 경우에는 남남협력에서 이런 식으로 각종 기금들이나 어떤 기관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다양성이라는 것이 복잡성, 어떤 나를 묶는 구속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협력 역시도 다양한 협력을 시도해보고 있는데 제가 2분밖에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정리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큰 바다, 해양 등을 보시면 강과 해양이 연결되어 있죠. 바다가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정례화를 통해서 어떤 표준화된 녹색 협력을 해서 이 수자원을 강에서 우리가 보호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강의 흐름을 우리가 바꾸거나 아니면은 바다를 바꿔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비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예, 자, 2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어떻게 하면 글로벌한, 로컬한 이슈들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 글로벌한 챌린지라면 바로 기후변화죠. 그리고 또 동시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또 각 국가별로는 어떻게 성장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또 과제가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선진국 출신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도와주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뭐 전력 공급 뭐 이런 부분에서 도와주겠다. 그렇지만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 선진국들은 이렇게 환경을 생각을 안 하면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개도국은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뭐랄까요?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이 좀 더 이제 기존의 이제 선진 국가들이 탈탄소화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개도국이 또 성장을 함에 있어서 이 성장에 있어서도 이제 이 탈탄소화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지에서 겪게 되는 그러한 도전 과제들이 글로벌 이제 도전 과제를 더 악화시킬 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코백스가 좋은 사례입니다. 우선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는 글로벌한 도전 과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함께 모여서 그걸 해결했던 것이 바로 코백스입니다. 또 아까 스테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이 국가 3개국이 이제 G20를 곧 이제 개최를 하게 될 텐데 이 국가들도 다 이제 디벨롭먼트 센터 개발센터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들하고도 노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중분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씩 뽑아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판 씨에게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여 지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시민을 설득을 해서 ODA를 확대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레이스 왕 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남남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 하고 마는 그냥 투어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인 일회성 그런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남남 협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에 질문 라가 센터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다자 간 협력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왜냐하면 민족주의 그리고 격리주의라는 것들이 분명 중간중간에 나타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파트너십이 어떻게 될까 질문을 주셨는데 스테반 씨 먼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 개별 협력과 관련돼서 이제 설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저희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인데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설득을 했었죠. 우리의 이해만 따를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으로 하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경제적 또는 이제 안보적인 이유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뭐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 뭐 안보, 팬데믹, 뭐 경제 문제 이때 이 개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중요한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변화에서도 그렇죠. 팬데믹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주, 이민 이게 모두 이 부분이 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개발 협력이 해결책을 이제 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발 협력이라는 이제 도구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개발 협력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해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은 조금 바꿔야겠죠. 문구 변경은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다음 그레이스 씨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에 말씀하신 뭐 투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투어하는 과정에서 뭔가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기존의 문제가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남남 협력은 굉장히 유연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남남 협력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략적인 기획부터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개발 계획을 한다고 했을 때 남남 삼각협력에서 하나의 모달리티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SDG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 단계부터 이런 것들이 잘 조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 남남협력 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결의안을 보시면은 통합 남남 삼각협력이라는 것을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프레임워크에 담아 놓으라라는 그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은 자발적인 국가적 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얼마나 잘했는지 검토하는 건데 이러한 검토 이후에 고위급 UN 포럼에 참여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각각의 국가들이 남남 협력을 한다고 했을 때 자발적으로 국가적 검토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획도 다시 해보고 다자간 협력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모니터링하고 보고를 해보라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큰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저마다의 계획만 잘 돼 있으면 장점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nd then, lastly, 자, 예,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분 동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긴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가 1분 내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스테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협력을 위한 역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상황은 명확합니다. 세계는 지금 복잡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혼자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아주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뭐 단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테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가 뭐 2015년도에 우리가 이루었던 그 합의를 지금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뭐 스테판처럼 저도 뭐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얼브라이트 전 이제 미 국무부 장관처럼 저는 낙관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위기가 연달아서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사실 그 위기를 활용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선택이 없을 땐 여러 가지를 하죠. 지금 이 하이브리드로 국제회의가 많이 개최되죠. 그전에는 안 했던 것입니다. 가능하지도 않았었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혁신적으로 이러한 이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and then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시적인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신흥 공유국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이라던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라던가 아니면 향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토론할 시간이 일주밖에 없는데 일주일짜리 토요일을 지금 2시간 내에 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시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션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씨 지금 뉴욕에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 먼 곳에서 이렇게 고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배고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점심 드시라는 말로 여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that concludes session 2 of the 15th Seoul 그러면 제15차 서울 ODA 국제회의는 여기서 제 두 번째 세션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연자분들, 좌정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